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장면 정부의 몰락 과정을 살펴보았죠. 그 사회가 되게 혼란스러웠죠. 경제도 되게 안 좋았고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그래요. 뭐 시위나 불법 파업이 연일 일어나면서 굉장한 혼란이 왔죠.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면 수습이 안 될 정도의 대혼란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현 시대는 사회구를 굉장히 미화해서 얘기를 하죠. 마치 국민 다수가 원했던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죠. 당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인물은 이승만이고 자유당이 월등한 지지를 받았죠. 그런데 소수의 폭동으로, 가짜뉴스로 집권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그 장면을 군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기꾼이라 생각했지. 그러면서 이제 군사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장면 정부는 몰락했어요.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살펴봐야 되겠죠. 5월 16일 오전 박정희는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을 찾아가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도기인 거죠. 정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 역할을 할 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하여 박정희는 부의장, 장도영은 의장으로 임명된 군사혁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주도하였지만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고 육군 참모총장을 내세워야 정당성을 얻기 쉽기 때문에 취한 조치였다. 그렇죠. 참모총장이 나서면 훨씬 보기 좋죠.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나서는 것보다 정당성을 피력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혁명을 일으키기 전 박정희 이력에 대해서 살펴보자. 어떤 인물이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인들은 뭐 잘 알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박정희는 1917년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요. 아버지는 자장농으로 알려져 있으니 당시 조선인 중에서는 중간 수준의 생활을 했다고 보면 된다. 아주 가난한 집안 자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일 가난하게 산 이들은 소장농이었었죠. 아주 가난한 자식은 아니었던 거죠.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40년 만주국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1942년 수석 졸업하여 일본 육사 본과에 진학했다. 군인이 전망이 좋다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시 일본은 광대한 식민지를 개척하고 있었으니까 또 많은 영토를 차지했죠. 그래요.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갔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1944년 일본 육군 57기로 졸업하고 만주군 소위로 근무했다. 수석 졸업할 정도면 아주 인재였던 건 사실이죠. 이 정도 교육받은 이들이 잘 없었겠죠. 군대 교육을 받은 이는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광복군에 입대하였다. 이런 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광복군에 입대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1946년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을 때 소위로 입대하였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든 간에 교육을 받고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잘 없었다는 거예요. 귀하게 썼다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든 간에. 군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경찰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식으로 군대의 교육을 받고 실무 경험을 쌓은 이는 어디에서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당시 뭐 일본 어떤 직장을 문제치 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잘 없으니까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니는 일본군에 있었으니까 광복군에 입대 안 돼. 이런 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뭐 경찰도 마찬가지겠죠. 조선 총독부 하에서 교육을 받아 근대화 세력이 되었으니 근대화 세력 중에서도 조선 총독부의 인사로 분류된다. 근대화가 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살펴봤죠. 뭐 갑신정변계 인사가 있고 또 갑신정변 인사들도 갈라지죠. 급진개합한 인사들도 뭐 국내에 머무르는 사람, 미국 간 사람 다 다르죠. 그래요. 지역 사정에 따라서 근대화 세력은 크게 급진개합학의 인사와 조선 총독부의 인사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의 근대화 세력 인사는 식민지 조선에서 생활하는 이들로 조선 총독부의 인사로 보면 된다. 예전에 일본이 패망한 이후 선거 결과를 보니까 80% 이상이 근대화 세력이었죠. 대부분 인사들은 한국인 대부분들은 조선 총독부를 겪으면서 근대화 인사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급진개합학의 인사들을 접촉해서 근대화 인사가 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지도 않았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조선 총독부를 겪으면서 근대화가 됐는지 여러 번 설명했죠. 즉 근대화 세력 인사 대부분은 일본식 교육을 받고 조선 총독부가 한 일을 겪으면서 근대화 세력 인사가 되었다는 말이다. 대부분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급진개합화 인사를 접촉하여 근대화 세력 인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인연이 생기기는 어렵다. 물론 박정희가 급진개합화 인사를 접촉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이력을 보면 뭐 특별히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인연을. 조선 총독부의 하에서 교육을 받아서 이제 근대화 세력이 되었다. 이렇게 뭐 보이죠. 박정희는 식민지 조선에서 실력을 양성한 인물로 미국에서 독립운동한 이승만과는 구별되는 점이 있다. 근대화 세력이라 해서 다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 하더라도. 둘 다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목표는 같았지만 같았죠.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되겠다. 박정희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다.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단점이라고 얘기하지만 우선 조선 총독부와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에 성공했는지를 박정희는 배우고 겪어서 잘 안다. 그렇죠. 한국이 그 당시에 산업화됐다 했죠. 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했지만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가는 산업국가였다는 거예요. 그 산업시설이 이제 해방 이후 가동이 대부분 불가능해지고 또 북한에 있었던 부분도 있고 많은 산업시설이 뭐 그래서 그렇지. 원래 그렇게 가난한 국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제법 산업화에 성공해서 제법 발전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해외에서 독립운동한 인사가 아니라 박정희처럼 식민지 조선인으로 살았다. 그렇죠. 대부분 국민들은 어떤가요? 뭐 해외에서 들어온 인사들도 있지만 독립하다가 대부분 다 식민지 조선인으로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박정희는 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를 잘 알았다. 잘 알겠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러한 이유로 박정희는 이승만이 갖추지 못한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승만은 한국인이긴 하지만 독립운동인사이긴 하지만 단점이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 식민지 조선에 살았던 한국인들을 잘 모른다는 단점이 있었던 거예요. 또 식민지 조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는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업화를 성공시키는 미끄럼이 된 거죠. 이승만은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미국은 원래부터 산업 발전한 국가였고, 또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는 인사들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정희는 잘 알았다는 거예요. 미개한 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바뀌는 과정을 봤잖아요. 자기가 직접 겪으면서. 큰 장점인 거죠. 박정희 형은 또 어떤 사람이? 박정희 형 박상희는 남로당 경북도당 책임자로 남로당 간부였다. 형의 권유로 남로당에 가입했다. 그런 이제 그래 경력이 있었어요. 1948년 혁명 의용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체포되어 파면되었다. 이제 남로당 소속이거나 혁명 의용호 소속이었으면 파면됐죠. 사형당하기도 했죠. 광복군 출신에다가 남로당 당원이었으니 자연히 혁명의용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요. 잘 보라는 거예요. 왜 체포돼서 파면되었을까? 정확하게 딱 밝혀진 건 아닌데, 혁명의용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박정희도. 왜?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군대였잖아요. 그리고 주로 원래 긴급파 인사였잖아요. 근데 혁명의용군은 어떻게 조직되었나요? 남로당과 김구가 연합해서 김국의 인사가 또 김구를 하면 안 되죠. 의심이 가더라도 김국의 인사가 연합해서 만든 반란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는 광복군 출신에다가 남로당 출신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혁명의용군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거예요. 혁명의용군은 긴급파 인사와 공산주의 세력이 합작하여 만든 반란군이기에 그러하다. 박정희는 형의 권유로 남로당에 가입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전향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복직했다. 뭐 어쨌든 혁명의용군에 가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또 비밀 결사 조직이었으니까 박정희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복직했다는 거예요. 뭐 쉽게 복직되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도와준 이가 있었겠죠. 박정희의 재능을 아낀 백선엽이 체포되어 복직할 때까지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정희가 큰 인재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실수로 인정받고 복직했다고 봐야 돼요. 귀한 인재이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죠, 사실은. 왜 그런가요? 아니, 그래요, 뭐, 성적이 아주 뛰어났으니까. 그래, 만주국 육군사관학교에서 수석 졸업하고, 뭐, 일본 육사까지 졸업하니까 그때 몇 명이나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인재였다는 거예요. 서로 영입하려고 했던 인사였던 거죠. 그 처음에는 공산주의 세력에서 포섭하는 데 성공했는데, 형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온 거죠. 그 형은 죽었죠. 그 전에 폭동을 일으키다가 죽은 걸로 알고 있죠. 대구에서 폭동을 일으키다가 10월달에 1946년 이후 그는 육군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편입, 정식 장교로서 경력을 재정비하고 한국전쟁을 거치며 주요 지휘관으로 성장했다. 6.25 전쟁 때는 사단 참모장으로서 작전이나 인사 등을 담당했다. 6.25 참전 인사라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참전하였으니 건국 세력 인사로 분류된다. 그렇죠. 그 당시 건국에서 6.25가 큰 역할을 했잖아요. 6.25에서 패했으면 한국이란 나라는 없죠. 거기서 이제 참전했으니까 건국 인사, 세력 인사로 분류되죠. 현 시대에서 박정희는 만주군 출신이라면 친일파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크게 잘못된 주장이다. 현 시대에서는 또 뭐라고 하나요? 만주군 출신이라면서 친일파라고 막 주장하죠. 누가 주로 그러나요? 공산주의 세력이 그러잖아요.
예전에 TV에 나와서 어떤 인사가 그렇게도 했잖아요. 공산주의 세력 인사가. 근데 그 당시에는 군인을 가지고 뭐 친일파니 아니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찰을 가지고 그랬지. 왜 그런가요? 과거 공산주의 세력은 경찰을 친일파로 규정하고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는 경찰 내부에 공산주의 세력이 적었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경찰이 그때 만약에 공산주의 세력이 많아서 공산주의 앞잡이가 됐다면, 공산주의자들이 하수인이 됐다면 경찰을 절대로 친일파로 규정하지 않았죠. 군인들은 왜 친일파로 규정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편들이 많으니까 그랬죠. 한때 박정희도 그랬고, 뭐 혁명의용군에 뭐 일본군 출신이 한두 명이겠냐는 거예요. 많죠. 그러니까 친일파로 규정 안 한 거죠. 즉 경찰 세력을 공산주의 세력이 포섭하는 데 실패하여 그런 일을 벌였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지금 가지고 문제를 삼겠어요. 서로 다 아는 거고, 서로 다 그 사정을 이해하는 거죠. 군인의 경우 포섭하는 데 일정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과거의 직업을 가지고서 문제를 삼지 않았다. 자기 편이 많았다는 거죠. 내 편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했지. 경력이 있으면 더 소중한 인재지. 왜 그 적으로 삼아요? 유용하게 쓸려 하지. 어느 곳이나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즉 일본군 출신이니 친일파라고 매도한 적은 아예 없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뭐 군인을 가지고 뭐 친일파니 아니니 한 적이 없잖아요. 실상 미군정, 임시정부, 공산당 어느 곳에서나 교육받고 실무 경험 있는 일을 중용했다. 그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다 경력이 있으면, 필요한 경력이 있으면 다 중용했다는 거예요. 뭐 일본 조선 총독부 치하에서 뭘 했던 간에 뭐 예술을 했건 뭐 예술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뭐 필요한 인재들 있잖아요. 뭐 의사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뭐 이런저런 뭐 경험이 있으면 소중하게 생각했지 뭐 그런 거 안 따졌다는 거예요. 실상 그러한 이들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인재니까 그런 거죠. 실상 공산주의 세력은 대표적인 친일파로 알려진 이용구가 설립한 시청교와 연합하기도 하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시청교 실무자랑 연합하고 시청교 내부에도 실권자가 또 공산주의 인사고 이러니까 연합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당도 빌려 쓰고. 당시 공산주의 세력은 시청교를 친일파로 매도한 적이 없다. 자기 편이면 매도 안 하고 왜 매도해요 그런 거를. 자기 편이면 보호하고 자기 편이 아니다 생각하면 적으로 돌려서 매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간 공산주의 세력은 실제로 많은 군인들을 포섭하여 여수 반란 사건을 일으켰다. 그랬다는 거예요. 박정희를 친일파 인사로 분류하여 공격하는 일은 최근의 공산주의 세력이 벌이는 일이다. 이는 박정희 정부의 업적을 날조하고 근대화 세력 입지를 줄이기 위한 술책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런 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1961년 5월 17일 군사혁명위원회는 기존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모든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을 위원회가 행사한다고 발표했다. 그렇죠. 이제 군사혁명위원회가 정부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1961년 5월 18일 군사혁명위원회는 명칭을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변경했다. 박정희는 혁명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가의 구조를 다시 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961년 5월 20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장노영과 박정희는 국민 앞에 나서서 혁명내각을 발표했다. 이 내각은 군 장교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부처는 군사정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군정이 실시되는 거죠. 1961년 6월 6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입법행정 사법의 최고 권한을 가진 통치기구임을 명문화한 것이었다. 그래요.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관리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로써 군사정부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기존 헌법체계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래요.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를 설립했다. 김종필이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맡았다. 국내외 정치, 사회, 경제, 군사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보고했다. 그래요. 야당 정치인이나 공산주의 세력으로 의심되는 인사와 같은 반정부 인사나 반국가 인사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그렇겠죠. 뭐 이것저것 다 하는 거죠. 비밀 요원이었죠. 한편 장도영은 박정희와 협의 없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허병 대령 문제준과 공수단장 대령 박치옥 등과 함께 별도의 세력을 만들려 했다. 박정희가 주도했지만 또 이제 군사정부가 들어서고 군사정부 사이에서 또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이에 1961년 7월 9일 박정희는 텍사스 토벌 작전을 실시하여 장도영을 반혁명 혐의로 몰아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도영이 별도의 세력을 만들려 했고 미국으로부터 추인을 받으려고 하자 박정희는 토벌 작전을 벌였다는 거예요. 텍사스 토벌 작전. 왜 이런 이름이 붙었나 볼 수 있는 거죠. 군에서 텍사스는 평안도를 가리키고 알래스카는 한경도를 가리켰다. 당시 장도영은 평안도 출신의 군인들을 규합하여 권력을 쟁취하고자 했다. 그래요. 평안도 출신 군인들을 모아서 세력을 형성해서 이제 국가 원수가 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미리 눈치를 챈 박정희 세력이 주류였죠. 박정희가 주도했으니까 몰아냈다는 거예요.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박정희는 스스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 올라섰다. 이로써 박정희는 군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후 박정희는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본격적인 국가재건 작업에 착수했다.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때 박정희는 수출 중심으로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요. 덧붙여 경공업을 육성하고 도로, 항만, 발전소와 같은 사회감적 자본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 본격적인 산업화에 돌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62년부터 돌입하기 시작함을 알 수 있어요. 산업화를 하려면 근데 뭐가 필요하나요? 돈과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또한 비밀리에 일본 이케다 하야토 내각과 한일 수교 협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박정희는 한국이 산업화하기 위한 조건을 잘 알았다. 누가 화폐 자본을 한국에 투입하겠는가? 또한 화폐만으로 산업화가 될 수 없다. 누가 기술을 제공해야 한다. 선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 중 한국에 기술을 제공할 국가가 몇 군데나 있겠는가? 기술은 귀하잖아요. 잘 안 주려 하겠죠. 자기들 생존 수단인데. 원래는 없어야 정상인데 기술을 확실하게 제공할 국가가 하나는 있었다. 한 군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국가는 다름 아닌 일본이었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시대는 날조된 역사를 배우잖아요. 감추고. 조선시대가 굉장히 힘들었죠. 수탈도 심하고 밀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박정희가 왜 일본을 접촉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일본 기술과 일본 화폐를 도입하려고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뭔가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현 시대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박정희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아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일본을 접촉한 거라는 거예요. 현지대 사람들은 이제 이해 못할 수가 있죠. 날조된 역사를 배워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화폐와 기술을 일본은 제공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은 한반도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은 한반도를 중시했다. 원래 중시했다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를 본토로 편입하려 했지만 일본은 처음부터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 하지는 않았고 친일 국가로 만들려 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꼭 친일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다 보니 발생한 일이었다. 그래요. 꼭 그 식민지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러시아와 청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이 식민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청나라와 러시아가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걸 견제하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발생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라는 거예요. 친일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데 조선이 친청 국가가 되거나 이제 청나라의 속국이 되려고 해요. 일본은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시아에서 최강국은 청나라로 평가받고 싶다는 거예요. 일본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러시아와 전쟁을 하니까 전쟁을 할 때는 일본보다 러시아가 더 강국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거예요. 다 이기고 난 뒤에 이제 견제할 세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식민지가 된 건데 전쟁을 왜 했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이 당시 중국이었던 청나라와 러시아와 전쟁한 이유가 무엇인가? 고종이 친청국가나 친러국가가 되려 했기 때문이다. 청나라와 러시아는 믿을 수가 없는데 고종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절대로 청나라의 속국이나 러시아의 속국 혹은 러시아의 영토에 편입되는 걸 용납치 않았다는 거예요. 한반도는 반드시 친일 국가가 들어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됐죠. 친일 국가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청나라가 한국을 먹으려고 하면 일본이 막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 러시아가 먹으려 해도 일본이 막으려 했고, 또 일본이 먹으려 하면 청나라와 러시아가 견제하려 했고, 그 식민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고종이 기어코 반일을 했다는 거죠. 반일하니까 전쟁이 나버린 거죠.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고종이 청나라를 군대를 불러들였잖아요. 러시아도 군대를 불러들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즉 일본은 한국은 반드시 친일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친일국가로 만들기 위해 화폐나 기술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조선총독부를 경험한 박정희는 잘 알았다. 그리고 박정희는 독립운동을 하는 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었다. 이러한 박정희의 특징이 식민지 조선에서의 경험이었고 독립운동하에 반일감정이 강한 이승만과 구별되는 점이었으며 박정희 장점이었다. 그래요. 해외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반일감정도 있고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국민들이 반일감정을 지녔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단절하기를 원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식민지를 겪었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지만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한일 수교를 하겠다고 여론조사를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조사를 했죠. 수교하기 전이죠. 비밀리에 할 때인데 한일 수교
절대 하면 안 된다. 반일 인사죠. 몇 프로인가요? 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수교에 찬성하는 이들은 32%라는 거예요. 배로 많죠. 또 모른다고 얘기한 사람이 50%라는 거예요. 하도 그 반일 주장하니까 반일 하니까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반대하는 이는 반일 인사 17%밖에 안 되고 오히려 해야 된다는 사람이 배로 많죠. 이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그럼 50%는 뭔가요? 반일 인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더 많을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요.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반일 인사가 적고 적은가요? 반일 인사가 아닌 사람이 80%라는 거예요. 일본과 비록 식민지 상태이긴 했지만 일본과 교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 가지 혁명적 조치가 있었다고 했죠. 살기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을 하는 거예요. 조선보다 훨씬 살기가 괜찮아졌고 혁명적 조치는 얘기했죠. 또 일본이 패망 이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일본인들 다 쫓아냈잖아요. 그러면서 산업시설 가동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기술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일본과 교류해야지 뭐, 뭐 기회 같은 것도 뭐 들여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기술도 받고. 근데 단절을 하니까 산업시설이 거의 중단이 돼버렸죠. 그 대량 실업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아주 못 살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6.25 전쟁까지 겪었잖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일 인사보다 2배가 많고 그래요. 반일 인사가 아닌 사람이 8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현 시대 사람들은 날조도 역사를 배워서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또 또 그러했기 때문에 1946년 10월 선거했을 때 근대화 세력이 8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나 공산당 인사들은 충격을 받았죠. 한민당 계열이 압도적인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다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이번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